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위트디트 9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9의 기출문제는 여느 해보다도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던 해가 되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 라고 챕터별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 단원에서 보통 손에 꼽히는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대체로 이 9의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점 자체가 늘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문항들마다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중요할 텐데 이 회차는 특히나 문제들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없고 함정도 다수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용시킬 때 그 개념이 꼼꼼하게 적용돼야지만 문제를 오답 없이 잘 풀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념이 잘 잡혀져 있는지 저하고 함께 지금 하나씩 같이 점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완하는 수소 원자의 두 가지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의 그림과 나의 그림으로부터 일단은 오비탈의 모양으로부터는 오비탈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가는 구형인 우리가 S오비탈이 돼주겠고, 그리고 나는 그 모양이 네잎클로버 모형처럼 되어 있죠. 바로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D오비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우리한테는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 실제로 이 의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그 함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4파의 R제곱, 바로 사이제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사이제곱, 확률 밀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제외하고요. 우리한테는 다음과 같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그 함수 값이 0이 돼주는, 즉 사이제곱이 0이 돼주는 자리들이 방사상 마디수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서의 우리가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는 방사상 마디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방사상 마디수가 가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림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3개인 것을, 그리고 나의 그림에서부터는 우리가 그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도 없다, 0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는 각각 어떤 오비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오비탈의 그 종류로부터는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각마디수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즉 S오비탈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각마디수, L값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각마디수라고 하는 것이 몇 개니? 라고 하면 각마디 개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D오비탈은 그 각마디 개수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마디수라고 하는 건 결국 각마디수하고 방사마디수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덕분에 우리는 각각 전체 마디수가 3개와 2개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해당되는 정보들로부터 결국 우리는 해당되는 오비탈은 누가 되겠니? 라고 하면 바로 4s 오비탈, n-1개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로 3d 오비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해당되는 오비탈의 종류들을 이제 찾아냈으니까 문제에서 바로 풀면서 나머지들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업번에서는 가는 4s 오비탈 나타낸다 라고 했던 거니까 제대로 풀어준 거죠. 니은번에서는 전체 마디면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 서로 같을 수는 없었죠. 적어도 우리가 가가 나보다는 마디수가 더 많았다라고 했던 것. D급번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가 오비탈이 나 오비탈보다 낮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는 4s보다는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말은 맞지가 않겠죠. 가 오비탈이 나 오비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가져가 줘야 돼요. 이유는 어디 있었니? 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함정이 되는데 바로 수소 원자 오비탈이다 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오비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로지 우리는 n값에만 의존한다 라고 했던 것, 항상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한다면 여러분의 D급번도 틀렸다라고 하는 걸 쉽게 골라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업번 하나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쉬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소 원자 2개를 포함하는 탄소, 수소 이온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수소가 2개 탄소 H 플러스로, 두 번째는 CH3CH2 플러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CH3CH2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는데,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을 적용하여 이 세 이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론 어떤 식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늘 우리한테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질문을 주죠. 이 말은 즉 다시 해서 형식 전화가 가장 최소가 되는 안정한 구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위에 주어져 있던 구조들 가운데서 그 해당되는 구조들이 각각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웬만하면 그 루이스 구조를 그리자라는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탄화수 화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조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수소가 2개만 결합이 됐던 첫 번째 같은 경우라면 수소 2개가 바로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탄소는 그 주변에 바로 탄소 하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 수소 하나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일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남은 전자 하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종의 우리가 선형의 형태를 띠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CH3CH2 플러스예요. 그러면 CH3, 일단은 뭐 메틸기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는 바로 탄소하고 수소가 2개 연결이 되는데, 수소 2개하고는 무슨 이중결합이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각평면과 같은 형태를 좀 띠긴 하겠죠. 웬 플러스 1가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바로 메틸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탄소 주변에 우리가 수소가 2개인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1가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롬페어가 한 쌍이 바로 탄소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루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주어진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이제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H2CCH 플러스에서 CH 플러스에 바로 탄소 원자는 sp 혼소음타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하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양쪽으로만 전자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에서 질문 주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한테 중심 원자에, 즉 탄소 플러스 1가짜리가 되어 있는 그 자리의 혼소음이탈은 양쪽으로만 결합이 주어져 있으므로 sp 혼소음이탈이 되어주겠죠. 2번에서는 CH3CH2 플러스에서 CCH2 플러스 부분은 삼각평면 구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결합에 참여가 되지 않는 남은 전자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1가가 되면서 그 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탄소는 이 세 군데의 방향으로만 결합을 이루고 있고 남은 전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2번에서 질문 주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CH3CC H2 플러스에서 우리가 바로 이 C 플러스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면 그 기하 구조는 sp2 혼성, 그리고 입체수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입체수 합은 본딩 페어 3개에다가 론 페어가 없기 때문에 평면삼각형 구조를 띠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왕 나온 김에 혼성탑을 마저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세 방향으로 있고 론 페어가 한 쌍 있기 때문에 바로 혼성오비탈을 따져준다라고 한다면 혼성오비탈은 sp3 혼성이 돼주겠고 입체수 합은 3 플러스 1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바로 삼각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은 맞지가 않겠죠. 이미 우리는 앞서서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해줬던 내용이 바로 3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니까 3번이 틀렸다라고 봐줘야겠죠. 롬페어는 한 쌍이 존재를 하더라. 4번에서는 결합각을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그 결합각이 CH2CCH 플러스에서가 바로 CH3CCH2 마이너스에서를 가지고 CH2 마이너스에서랑 서로 비교로 물어봤는데, 다음같이 우리는 그 결합각이 어땠어요? 그 결합각이 바로 180도였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CCH 플러스도 같이 비교를 했다면 이 결합각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결합각은 우리가 바로 109.5도보다도 더 작다라고 가져가야 되겠죠. 따라서 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맞아, 5번에서는 두 탄소 간의 결합 차수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있는 걸 가지고 질문 준 게 바로 5번에 대한 질문이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중결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결합 차수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첫 번째 분자구조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쉽죠? 이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부피 V인 실린더에 A 기체가, 그리고 부피 2V인
용기, 반응 용기에는 비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그림자는 콕을 열고 피스톤을 밀어서 A하고 B를 섞었을 때 반응이 진행되기 전을 그리고 그림자는 A와 B가 반응하여 C기체를 생성한 후에 분자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문장이 정말 길죠? 가나다 각각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실린더 부분은 반응하는 용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에서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용기 쪽으로 밀어내서 반응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에서부터 먼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A에서 C의 분자 수는 각 모형 수에 비례가 되고 가에서 다의 온도는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반응을 통한 우리가 양적 관계를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건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그렇죠. 모형수의 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그 입자의 그림의 개수가 곧 몰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양적 관계를 따져주건 뭐가 됐건 웬만하면 온도는 바뀌지 않고 온도는 늘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까만 콩 2개로 연결된 게 A라고 했는데 A는 그림에서 6개가 들어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6N이라고 해주면 되고 B도 흰 콩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그림으로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게 B도 마찬가지로 6N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V와 EV라고 하는 용기의 부피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의 압력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피가 EV일 때의 바로 압력을 P기압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피가 V였던 용기는 똑같은 온도에서 입자수는 같고요. 부피만 절반이었기 때문에 위에 실린더, 바로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실린더에 들어있었던 A기체의 압력이다라고 한다면 그 압력은 우리가 바로 이 P기압으로 들어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일단은 콕을 열어서 다 합쳐줬는데 그 합쳐주고 나니까 A기체도 이제는 우리가 그 압력이 얼마로 바뀌었겠니라고 하면 P기압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토탈의 기체의 압력이다라고 하면 2P기압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기체에 대한 분압은 둘 다 모두 P기압으로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에서는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 누구만 남아있었니라고 하면 A만 4인계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A가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 둘, 셋, 4개로 4인계가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 압력도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A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분압이 섞여 있으니까요.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면 P기압이 아닌 6개에서 4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P기압으로 있었던 그 압력에서 입자수만 달라진 거니까 입자수가 6개에서 4개로 달라진 것만큼 압력이 줄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B기체는 있었니라고 하면 B기체는 남아있는 게 없죠. 0기압이에요. 대신 C기체는 얼마나 되겠니라고 하면 새로 생겨나게 된 C기체는 다음과 같이 개수가 몇 개 있었니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죠. 똑같이 개수가 4개로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해서 A 기체의 분압과 똑같은 압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압력은 바로 우리가 3분의 2P기압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기체는 되도록이면 압력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A는 몇 개씩 줄었니라고 하면 A는 우리가 2개씩 줄어들 때 B는 몇 개씩 줄었니라고 하면 반을 통해서 6개가 줄어들었고요. 그 결과로 C는 몇 개씩 늘었니라고 하면 4개씩 늘어나게 된 거죠. 따라서 개수비가 1대 3대 2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질문은 어떤 게 나올지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체 분자운동론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힘들어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놀라웠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분명히 양적 관계로 물어볼 줄 알았는데 질문이 분자운동론을 가지고 묻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분자운동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운동에너지 아니면 내부에너지 아니면 평균 속력 이 3가지 정도라고 압축해놓고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분자운동론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바로 기본적으로 평균운동에너지 아니면 기체 전체 내부에너지 아니면 우리가 바로 기체에 대한 평균적인 운동 속력을 뜻하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바로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하는 VRMS 정도를 보통 비교로 물어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분출 속력 정도를 물어보겠지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양적 관계의 문제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 표현이 될 건데 어쨌든 질문은 그런 방향이 되겠지라고 접근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번에서는 A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로 물어봤는데 이건 전혀 차이가 없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평균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균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로지 어디에만 비례가 되겠니라고 하면 오로지 온도에만 비례가 되는데
가해서가 되건 나해서가 되건 사실 다해서가 되건 다 똑같잖아요. 온도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업번은 틀렸다라고 봐줘야겠고요. 네임번에서는 가해서 실린더 내부의 A 기체의 압력은 가해서라고 물어봤어요. 가해서라고 했으면 아까 우리는 바로 그 기체 압력을 2p기압 정도로 볼 수 있었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의 비기체의 부분 압력은 이라고 했는데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해당되는 부피 조건에서 얼만큼의 압력을 차지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서가 됐건 가에서가 됐건 B의 압력은 어차피 P기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같다가 아니라 어차피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상대론적인 내용인 거지 운동론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님은 어쨌든 틀렸고요. 마지막 대입번서는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게 나에서의 B하고 다에서의 C하고 비교로 물어봤어요. 이것도 좀 사실은 어이가 좀 없죠. 왜냐면 나에서의 B라고 했을 때는 B 두 개 해당되는 우리가 만약에 그 B 원자 하나하나씩에 대한 몰 질량을 그냥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라고 했던 기체는 그 몰 질량이 우리는 2B가 될 거예요. 몰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에 반해서 C라고 했던 기체는 그 모형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까만 콩 하나에다가 바로 흰 콩이 3개가 묶여져 있어요. 일종의 C에 해당되는 화학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C에 대한 화학식은 A 하나에다가 B가 3마리가 같이 묶여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의 몰 질량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A의 원자량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A는 2원자 분자니까 2A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C라고 했던 바로 분자의 몰 질량은 A 하나에다가 B가 3개가 있으므로 최소한 적어도 어쨌든 몰 질량이 C가 더 큰 거예요. 어차피 평균 속력에 대한 변수라고 하는 건 온도에 비례가 되고 몰 질량의 루트에 반비례가 되는 건데 몰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속력은 느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속력은 나에서의 B가 다에서의 C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되게 10번이 맞더라.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사실 문제 위에서 준 소재 내용들을 다 풀어가지도 않았고 질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워낙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의 답은 디귿번 하나가 맞더라.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황의 상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뭐 이런 상도표에 관련된 문제들은 별 말이 없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던 선택지들이 맞는지 가서 자료 해석만 가지고 답을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봤더니 200도씨에서 황의 증기압은 1기압보다 낮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론 그림에선 200도씨가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200도씨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라고 하는 걸 짐작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건데 115도씨에서 445도씨 사이 어느 지점쯤이 되겠죠. 적어도 어쨌든 115도씨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200도씨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200도씨에서의 황의 증기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압력은 그러면 그대로 직선으로 쭉 위로 그어서 그때 바로 Y축에 해당되는 압력을 읽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좌표점은 다시 해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증발곡선을 함께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압력을 읽어주면 될 건데 그 압력이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바로 그 위에 주어지게 되는 1기압보다도 기업번에서 얘기했던 압력은 당연히 서로 작을 수밖에 없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에서의 해당되는 그 200도씨에서의 증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1기압보다 낮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기업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의 상전이가 일어날 때 부피가 감소가 되는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피가 증가되냐 감소가 되는 거냐라고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온도를 일정하게 놓고 비교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115도씨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우리가 특정한 그 어떤 온도에서 그대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비교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온도에서 우리가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서로 비교를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지문은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의 상전이에요. 그 말은 최소한 적어도 사방전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사전개 쪽으로 상전이가 일어날 때라고 질문 준 거죠. 그럼 그 질문의 방향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압력이 감소가 될 때예요. 압력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여기서 바로 부피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될 때 부피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피는 증가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쉽죠? 자, 마지막 디귿번서는 1 곱하기 10^5 5제곱 기압에서 단사전개 황을 가열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상변화는 승화이다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자, 그 질문에 해당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귿번에 대한 지문은 0.5 곱하기 10 5제곱, 3 곱하기 10 5제곱이라고 하는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사이를 좁게 그림으로 줬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가 디귿번에 해당되는 압력 기준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1 곱하기 10 5제곱 기준에서 우리가 그대로 쭉 선을 그어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의 상전이가 한번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단사전개 고체상에서 기체상으로의 상전이가 한 번 더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질문은 분명히 단사전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단사전개 고체상으로부터 다음같이 기체상으로의 상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상전이는 바로 승화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같이 기억번과 디귿번이 맞다.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도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내용들은, 예를 들면 이 상전이 그래프로부터 삼중점에 대한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상전이다라고 할 부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삼중점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삼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상이 만나게 되는 점들을 읽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군데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말고 또 하나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1겹 이상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혹은 아니면 가장 위쪽에 있었던 삼중점 이상에서 우리가 상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앞서처럼 우리가 뭐 승화가 일어난다 아니다 이런 질문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항상 삼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압력보다 높냐 낮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이 4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우리는 5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질소 화학총과 관련된 열화학차를 나타내고, 그림은 질소 원자의 원자합탈로부터 만들어진 질소 분자의 분자합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빈칸으로 가와 나라고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한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질소 원자에서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1400kJ라고 줬는데, 이것과 질소 분자에서의 1차 에너지를 서로 비교로 따져볼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질소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2p 오비탈. 하지만 질소 분자에서라고 한다면 질소 분자는 원자과 전자수 합을 통해서 따져보게 되면 10개, 따라서 차수는 3차가 되겠고, 그 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분자 합탈의 에너지 준위는 바로 시그마 2p로 결합성 오비탈이 되는 거죠. 결합성 오비탈은 바로 원자 합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가에 대한 값이 1400kJ보다 크다라고 쉽게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결합 에너지 비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판단이 되는데요. 결합 에너지와 그대로 연관되는 부분들은 바로 결합 차수가 되겠죠. 질소 분자는 우리는 3차라고 하는 결합 차수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N2+라고 하면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수가 하나가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그 차수는 2.5차가 되어주겠고, 2.5차라는 얘기는 적어도 차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932kJ보다 작다. 이 정도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나머지들은 선택지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에서는 가는 1400kJ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맞았죠. 이 값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거 금방 찾아줬었고, 나는 맞는 말이었었죠. 결국 마지막은 디귿번을 가지고 풀어주자는 얘기가 될 건데, 바닥상태 N2+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파이 오비탈을 점유한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었죠. 바로 시그마 2p였다라고 하는 것, N2형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건 암기성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네요. 이 분자합탈 문제는 정말 쉬웠죠. 더는 우리가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6번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1기압에서 이온결합 화합물 XY에 가해진 열량에 따른 XY 시료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가해진 열량에 따른 온도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가열곡선인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고체 XY 1g을 A에서부터 가열을 하여 실선을 따라 B, C, D에 도달하게 한 후에 서서히 냉각을 시켰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들이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음 밑에서 분명히 힌트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실선을 따라 D, F에 도달하게 한 후에 비가역의 임의 경로를 따라서 B에 도달했대요. 이 비가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던 것처럼 그의 상대적인 반대의 표현으로서 서서히 냉각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흔히 해서 바로 가역 경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XY 정상 녹는 점은 340켈빈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 말에 대한 표현은 딱히는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뿐이죠. 왜냐면 이제는 그림에다 놓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한테는 A점의 상태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A점의 상태는 분명히 고체 상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고체 상태로부터 B점, C점까지 계속 가열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이건 우리가 바로 가해진 열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정보로부터는 일단은 C점까지는 우리가 고체 상태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이 고체 상태로부터 C에서 D로 일정한 온도는 그대로 340켈빈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열만 공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과정이 우리한테는 바로 상전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만 이 상전이 과정이 승화인지 혹은 용융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겠니라고 하는 건데, 알 수가 있는 힌트로서 알려주고 있었던 표현은 바로 F점이 도달하게 된 그 상태가 냉각되면서 도달하게 된 건데, 과냉각되면서 바로 액체 상태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적어도 최소한 D점도 액체 상태가 되겠고 E점도 액체 상태가 돼서 E점까지 올라갔다가 과냉각되면서 액체 상태로 F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바로 D점이나 E점까지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상전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융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융 과정은 우리한테 가역 과정으로 진행된 거지라고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가역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F점에서 B점까지 상전이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 상전이가 일어났니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상전이가 일어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로 비가역 경로를 통해서,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서서히 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 실선의 과정들은 모두가 다 가역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역 과정으로 나타내준 게 바로 용융 과정이 되기도 하겠고요. 액체상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340켈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해주진 않았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니라고 하면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1기압에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온도,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게 되는 그 온도를 우리는 바로 정상 어는 점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상 어는 점이라고 했던 대문자 TF는 바로 340켈빈인 거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기다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급되는 열 공급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압력이 일정할 때 제공되는 QP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 주는 데 있어서 단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XY의 부피와 표면적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따로 명시를 해줬는데, 사실 고체나 액체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거 문제를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아래쪽에 가서 봤더니 첫 번째 기억번의 질문은 액체 상태의 비열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열곡선에 해당되는 정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열곡선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통해서 기울기에 바로 우리가 역수를 취해준 그 내용이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그게 곧 바로 비열을 뜻하는 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비열은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하는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x분의 y잖아요. x분의 y라고 하는 건 열분의 온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뒤집어주면 1도씨당 필요한 열량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번에 해당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액체상을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D점과 바로 E점을 이용해서 이 해당되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의 변화량을 가지고 읽어보자라고 하면 열량 변화가 85에서 95였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10칼로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온도 변화 Y축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자라고 한다면 그 온도 변화는 340에서 360으로 20켈빈만큼의 온도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는 1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우리가 바로 10분의 20이 돼주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게 된 거니까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니은번서는 C에서 F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자, C에서 F다라고 했던 거니까 C라고 했던 지점은 우리가 20칼로리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공급되었었던 시점. 그리고 F
과정, 그러니까 F까지의 과정이다라고 했으니까 F라고 했던 상태라고 했던 부분은 관행각된 액체 상태인 건데 이 상태까지의 바로 열의 공급량을 가지고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판단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니엠버는 다음과 같이 상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게 되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Y축에 해당되는 거는 QV가 아니라 QP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그대로 직접적 연관성을 줄 수 있는 부피가 일정할 때 공급된 열이 아니라 이건 압력 일정할 때 공급된 열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를 다음과 같이 55칼로리만큼 제공해 준 거야. 그만큼 증가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상태 함수로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같이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델타 H라고 하게 되는 즉 우리가 압력 일정할 때 공급된 그 열이 곧 델타 H라고 하는 엔탈피 변화로 연결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의로서 우리는 P 델타 V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다만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조건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했던 거죠. 괜히 부피와 표면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준 덕분에 우리한테는 어떤 걸 고려하지 마라. 부피 변화는 고려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곧 엔탈피 변화와 같다. 따라서 우리가 X축에 공급된 열 공급량을 가지고 그대로 55칼로리가 증가된 것으로 읽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서 준 힌트, 조건들이 왜 주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F에서 B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가지고 물어왔는데 다음과 같이 그러면 320켈빈 분의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풀어줘야 되겠죠. 왜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온도분의 델타 H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더 정확하게는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델타 G가 0일 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델타 S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T분의 델타 H로 쓸 수 있더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얘기는 곧 무슨 말이 될까라고 하는 건데 델타 G가 0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여가 뭐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곧 바로 그 과정이 가역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평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역 과정에서나 다음같이 쓸 수가 있는 거지 상태함수라고 해서 아무 때나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건 델타 G가 0이 아닌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비가역 과정에 대한 부분도 꽤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320분의 델타 H로서 계산은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역 과정을 따라서 F에서부터 D로, D에서부터 C로, C에서부터 B까지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F에서 B 과정을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전이 과정은. 자, 거기다가 이 그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반드시 해주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비가역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이 따로 나오진 않았던 건데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1기압에서 우리는 B의 상태는 고체 상태였었고 F도 액체 상태인 건 맞는데 그 액체 상태가 바로 관행각대 액체 상태였었고 비가역 과정을 따라서 F에서 B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이 곧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곧 불안정한 액체 상태로부터 안정한 고체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비가역 과정은 바로 자발적인 과정이 되주겠고 이 자발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델타 G가 0보다 작은 과정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계산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부터 대소관계 비교 등은 또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0과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양식 갖고 써주게 되면 해당되는 값보다는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디귿번은 우리가 비가역 과정을 가지고 질문 줬기 때문에 상전의 과정에서는 구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자, 이 문제는 실제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당부드리고요. 나머지 7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CuCl2 수용액에 암모니아 수용액을 가하는 과정에서 침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변화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CuCl2 수용액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액 상태에서의 구리가 양이온은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Cl-하고는 수액상이기 때문에 일단 100% 해리가 된다는 거죠. 구리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우리가 침전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실버 양이온이라든지 혹은 납이가 양이온과 같은 양이온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침전이 생기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바로 실버 양이온이 있을 때는 사실은 침전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구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액 상태에서 해리가 돼서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다음 같은 전해금속 양이온은 수액 상태에서 그냥 있지는 않죠. 주로 물과 결합을 해서 착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리간드로 결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적어도 물이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돼주기 때문에 염소보다는 물 위주로 결합이 돼서 우리는 착연 형태로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리가 양이온 주변에는 물 분자가 6개가 결합이 되고 착연의 형태로서 존재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소량의 암모니아를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의 주의점은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왜 과량인지 그리고 왜 소량인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주고 있다는 거죠. 소량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덕분에 바로 우리는 약 염기가 돼주는 암모니아를 얻었다라고 한 거죠. 약염기를 소량 넣어준 덕분에 그 수액의 액성은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염기성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염기성 수액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바로 수액상의 OH-가 느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하는 거잖아요. 이런 OH-가 바로 구리가 양이온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침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해서 우리한테는 나에서는 바로 다음같이 침전이 돼주는 구리의 OH-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침전으로 가라앉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과량으로 넣어주게 된다면 약염기라고 했던 암모니아 자체의 액성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 거죠. 다만 누가 충분히 많아지는 건이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어쨌든 충분히 과량으로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는 잘 알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수액상에서도 강장 리간드로 작용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한테는 다음같이 다 해서 그냥 용액으로서 진한 용액으로 진한 청색의 용액이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라고 하는 건데 암모니아는 강장 리간드가 돼주기 때문에 따라서 덕분에 구리가 양이온과 결합을 해줘서 안정한 착화물을 만들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4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우리가 바로 더 결합을 해줘서 6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6배짜리도 만들 수가 있겠고 4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건 안 만들어지겠니? 라고 하면 2배짜리는 안 만들어지겠죠. 2배가 만들어질 때는 구리 1가 양일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겠다. 자, 기업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가에서 구리가 양이온의 배유수는 2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확인해서 나타내 드린 바대로 다음과 같이 물 분자 6개가 주로 결합을 하게 되는 배유수 6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지라고 하는 것이 2개짜리는 안 돼요. 즉 2배짜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질문 준 건데 2배짜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건 누가 돼야 되겠니라고 하면 구리 플러스 1가라고 한다면 이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2배짜리 선형 척화물을 만들겠지만 지금 플러스 2가짜리였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은번에서는 나에서는 그 침전물이 바로 구리의 OH2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었었고 디귿번에서는 주 생성되는 착이온의 바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 물어봐도 되겠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분자 구조들은 디귿번 바로 모두가 다 대칭 분자들이 되겠죠. 따라서 그 구조들을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동일한 리간드들이 결합이 돼서 강장 리간드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착화물을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이 되기 때문에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사실 침전과 함께 착이온도 같이 묶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면 실수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7번의 답은 6번이었고요. 실수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두도록 하시고 우리는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5도 시의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이 생성되는 반응 경로와 각 단계의 반응열을, 표는 25도 시에서 관련 화학종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다.
늘 당부드리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럼 이걸 활용해주면 반엔탈피 개선으로 주로 문제를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림에서 봤더니 두 개의 쏘기체 분자로부터 ΔH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4개의 쏘기체 원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결국 4개의 쏘기체 원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더라도 표준 생성 엔탈피를 활용해 주게 되면 이 반응 엔탈피 값이 얼마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원소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요. 해당되는 ΔH1은 4배의 바로 220kJ이 돼주겠고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기도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220kJ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바꿔서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 2개 소기체 분자가 4개 소기체 원자가 된 거잖아요.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즉 440kJ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를 알 수도 있겠죠. 즉 결합 에너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기체 분자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220kJ의 2배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더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ΔH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정한 고체 탄소 흑연으로부터 탄소 기체 원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탄소 기체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어주는 720kJ로부터 비교가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880kJ는 당연히 720kJ보다 큰 거니까 ΔH1이 ΔH2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안정 원소로부터 전부 다 기체 원자가 되고요. 그 기체 원자로부터 ΔH3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테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은 실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메테인 기체 분자로부터 전부 다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들어지는 결합 에너지에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것은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탄소하고 소사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 해당되는 부분의 4배가 되겠고 3몰에 해당되는 것에 반대방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결과가 ΔH3가 되겠죠. 근데 이건 여기서는 당장 알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ΔH4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었니라고 하면 이미 주어져 있었죠. 안정 원소로부터 메테인 기체 분자 1몰이 만들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었던 표에서부터 바로 마이너스 80kJ이 돼주겠죠. 그럼 잘 보면 ΔH1, ΔH2, ΔH4라고 하는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다 알고 있고요. ΔH3만 몰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더해준 것은 4번과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ΔH3라고 하는 부분은 다 더해준 결과는 마이너스 80과 같은 거니까 이항만 시켜주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ΔH3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20, 그리고 마이너스 880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880과 마이너스 720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60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80이 되겠죠.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 1680인 거니까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탄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도 구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더라? 그러면 420kJ이 돼주겠죠. 물론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kJ/몰이 되기도 하겠고요. 자, 이 말로부터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수소 사이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 단일 결합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는 결합 길이하고 비교가 서로 가능하잖아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소 사이가 탄소 수소 사이보다도 약 20kJ 정도의 에너지가 좀 더 높은 걸 같이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질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ΔH3가 메테인 기체 분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예 안 맞았죠. 이미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도 읽어봤던 거니까 ΔH3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바로 ΔH4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번에서는 ΔH1은 ΔH2보다 크다? 네, 이것도 이미 비교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죠. 뭐 이런 거 너무 쉬웠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ΔH1이 ΔH2보다 크다라고 했던 건 맞는 말. 마지막 디귿번, 탄소수 사이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의 평균 결합 에너지는 420kJ. 이것도 이미 계산 다 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번,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전부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헬스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금세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늘 그 시작의 기준은 표준 생성 엔탈피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8번의 답은 6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농도와 다른 비휘발성 용질의 수용액 100ml와 330ml를 자, 첫 줄에서부터도 벌써 힌트가 좀 보여지죠.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무조건 용액의 총괄성밖에 없고요. 비성용액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상용액 총괄성입니다.
거기다가 각각 담고 있는 비커 A와 B가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밀폐된 용기라고 하는 표현을 줬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걸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이 초기 상태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죠?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밀폐된 용기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평형은 바로 증발 평형을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증발 평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커 A하고 비커 B에서 서로의 어떤 게 동일해진 상태를 뜻하겠니? 라고 하면 용액의 증기압이 서로 같아진 상태를 바로 증발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상태에서의 우리한테 질문이 나오게 될 부분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항상 밀폐된 용기에 나오게 되면 증발 평형 상태를 물어보게 되겠고 증발 평형 상태에 대한 의미가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 서로 같아진 상태,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 같아진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게 같아진 상태? 그쵸. 용매의 몰 분율이 동일해진 상태. 근데 용매의 몰 분율이 동일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바로 용질의 몰 분율이 동일해진 상태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여기다가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용질의 종류가 서로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확인함에 따라서는 어느 농도까지 같아질지를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보편적으로는 용질의 몰 분율까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항상 성립이 가능한 부분은 양쪽에 그러면 몰랄 농도가 서로 동일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언제든지 말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질량 백분율이라든지 혹은 몰 농도까지 동일하다라고 할 때는 용질의 종류마저도 양쪽이 서로 동일하다면 나머지 농도마저도 양쪽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밑에 문제를 확인해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 나에서는 비커 A하고 B의 부피는 각각 300ml와 100ml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부피가 100ml에서 300으로 그리고 300에서 100ml로 부피가 달라진, 즉 용매가 증발하거나 용매가 응축하게 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비커 B의 농도는 1몰 농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밀도마저도 같이 제시를 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로부터 우리가 쉽게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농도 변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밀도는 항상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밀도 나오면 반드시 농도 변환이 뒤따르겠다라고 알아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질과 물에 해당되는 몰 질량이 각각 60과 18이라고 주어져 있고 온도 일정하고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100토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즉 용질의 종류가 이 하나에 18g/몰이다라고 하는 물에 대한 몰 질량과 함께 60g/몰로서 용질의 몰 질량을 언급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용질의 어떤 것까지도 용질 종류까지도 서로가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힌트까지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양쪽의 나머지 어떤 것마저도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양쪽의 몰 농도마저도 같다 혹은 질량 백분율마저도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의 힌트가 곧 우리한테는 A 수액에 해당되는 농도가 얼마다. 따라서 우리가 나에서 A 수액의 농도는 1몰 농도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용질은 어차피 비휘발성 용질이 되기 때문에 용질은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부터 각각의 양쪽의 용질의 몰수가 얼마씩 원래 들어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덕분에 용질의 몰수는 바로 300ml, 0.3L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 수액에는 0.3몰에 해당되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었던 거고요. 100ml 1몰 농도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1몰의 B 비커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 말은 다시 해서 우리가 가 비커에서 동일하게 0.3몰의 용질이 들어있었던 것이 되겠고 바로 0.1몰의 용질이 우리가 각각의 AB 비커에 들어있었던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농도로 얼마든지 초기 상태도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로 가서 나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에서는 나에서 용질의 양은 비커 A에서가 비커 B에서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 부분은 같이 확인이 가능했던 거죠. 니은번에서는 가에서 비커 A 용액의 농도는 3몰 농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쉬웠던 거죠. 왜냐면 바로 A 비커에는 0.3몰의 용질이 들어있었는데 그림 가에서라고 했던 것은 가에서 바로 A 비커의 부피가 100ml, 0.1L로 있었던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3몰 농도다라고 했던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막상은 증발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외에도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바로 밀폐된 용기가 나오면 항상 증발표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물어볼 거다라고 하는 것 짐작은 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왜 강조가 되겠니라고 하면 실은 다음과 같이 바로 A는 3몰 농도로 굉장히 농도가 높았는데 다음과 같이 1몰 농도가 됐다는 얘기는 농도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즉 농도가 높았던 용액은 우리가 바로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진 거니라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용매의 응축이 더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왜?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 즉 고농도다라고 하게 된 녀석은 우리가 바로 용매의 응축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로 저농도의 B라고 했던 용액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라고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다음과 같이 나라고 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초기 상태로부터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지게 된 거니라고 하는 건데 증발이 주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저농도의 용액은 증발이 주로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되겠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농도의 용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증발하게 된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를 따져봤을 때 증발하는 속도도 작고 응축되는 속도도 작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용매가 날아가는 정도가 낮거든요. 반대로 저농도는 증발하는 속도나 응축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우리한테는 고농도 쪽 입장에서는 위에 지금 용매들이 많아지게 된 상황이라서 응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저농도 입장에서는 왜 증발이 더 무시하게 일어나겠니라고 하면 왼쪽에서는 고농도 쪽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증발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덕분에 이 위에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증기가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증발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나라고 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비교로부터 우리가 연관지어서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로 디귿번선은 어떻게 묶을 선이라고 하는 게 앞서 있지만 밀도를 괜히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 바로 농도 변환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도 변화에 대한 부분은 밀도를 가지고 풀어가면 될 건데요. 다음과 같이 밀도가 1.05g/ml였어요. 그 말로부터 우리는 100ml가 있었던 거니까 돌에 대한 곱으로 바로 이 해당되는 용액의 토탈에 대한 질량이 B 비커에서 105g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용액 전체가 들어있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용액 전체에는 용질이 0.1몰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용질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질량도 알고 있거든요. 위에서 분명히 몰 질량을 60이라고 줬었어요. 그럼 60과 함께 우리가 0.1몰을 곱을 해주게 되면 6g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바로 용질의 질량이 되겠죠. 따라서 이 105g에 해당되는 그 질량은 6g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용질과 함께 그러면 나머지는 바로 99g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바로 물이라고 하는 용매가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디귿번에서 이 수액의 증기압을 묻고 있었어요. 증기압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물의 질량을 가지고 몰수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물의 몰수라고 하게 되면 질량인 99g을 몰 질량인 18로 나눠주면 되겠고 위아래 9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1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그 해당되는 몰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5.5몰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덕분에 이 수액에 우리가 바로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온도에서의 순수한 증기압은 100이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면 용매의 몰 분율만 구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러면 용매의 몰수는 우리가 5.5몰이었었고 바로 용질은 0.1몰이라고 얘기했었고 용매물이 5.5몰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인 100토르로 우리가 계산을 써보게 되면 간단하게 바로 수액의 증기압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더 중요했던 건 우리가 바로 증발평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하고 있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거 문제들 가운데서 내용이 조금 괜찮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너무 어렵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서 언제든지 꼭 건드리고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니까 반드시 꼭 참고해서 내용까지 이해를 해두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9번 문제는 7번이었고요. 우리는 10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좀 쉬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그림과 나는 298켈빈과 373켈빈에서 A기체가 B기체로 평형상태에 이르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반응계의 자유에너지를 B의 몰 분율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하고 나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도를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주어진 온도 구간에서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는 일정하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왜 같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과 함께 파악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래쪽에 선택지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마저 설명을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기업번은 제일 먼저 질문 주고 있었던 표현이 바로 정반응 흡열 반응인 거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왜 가능했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B의 몰 분율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의 자에너지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B의 몰 분율이 0이다라고 했으면 반응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겠지만 B의 몰 분율이 1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다 완결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개의 자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시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개의 자에너지가 최저가 되는 시점은 바로 평형 상태를 뜻하는 게 되겠죠. 평형 상태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A하고 B의 개수가 둘 다 1이고 바로 B의 몰 분율이 다음과 같이 0.5보다도 훨씬 더 작은 상태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로부터는 생각해 보게 되면 생성물인 B가 반응물인 A보다도 훨씬 적게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이때 우리는 평형상수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때 평형상수 298켈빈 때의 평형상수는 최소한 적어도 1보다는 작은 거죠. 왜냐면 A의 몰 분율이 바로 B의 몰 분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형상수식으로 나타내보면 A의 분합분의 B의 분합으로 나타낼 거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친절하게 그 지점을 A라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즉 A라고 했던 지점을 가지고 즉 개의 자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가지고 다음같이 373켈빈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 바로 B의 몰 분율은 0.5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똑바로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즉 우리가 바로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바로 B의 몰 분율을 가지고 읽어보자 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쉽죠. 바로 이때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는 1보다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 한번 B의 몰 분율이 A의 몰 분율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따라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온도를 증가시켜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하는 거죠. 다음같이 바로 온도를 증가시켜 주니까 평형상수 값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됐더라? 증가가 됐더라. 따라서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업번은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니엘번에서는 298켈빈에서 A하고 B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우세한 거냐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싶을 텐데 위에 문제에서 평형상수까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답은 일단은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계속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B의 몰 분율은 0.5보다 훨씬 더 작았는데 온도를 올려주니까 반응이 많이 진행돼줘서 0.5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온도 올려주니까 정반응이 더 많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게만 보고도 정반응 흡열 반응이다라고 답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니은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꽤 중요했던 거죠. 왜냐면 A하고 B에 해당되는 부분 압력이 1기압일 때라고 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현은 둘 다 1기압이다 라고 하게 되는 바로 표준 조건을 가지고 질문 준 거죠. 즉 표준 조건에서는 정반응이 자발적인지 역반응이 자발적인지를 질문 준 거예요. 우세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따라서 표준 조건에서의 바로 반응의 자발성을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누굴 판단해 주라고 한 거니? 라고 하면 바로 델타 G노트에 대한 보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이 델타 G노트에 대한 보를 누구로부터 판단이 가능하겠니? 라고 하면 평형상수로부터 판단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주어진 온도에서의 델타 G노트 298켈빈에서의 델타 G노트 값은 어떨까라고 하면 0보다 큰 거죠. 왜냐라고 하면 그건 평형상수 값이 어떻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아닌 거죠. 역반응이 자발적인 거죠. 따라서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 니은번은 맞다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같이 읽어줬던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평형상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던 이 표현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지너트 값이 우리가 온도가 증가되니까 0보다 작아진 값으로 달라진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디귿번에서는 그림 나의 최점 A에서 표준 반응 자너지는 그러면 0이 되는 게 맞느냐? 라고 질문 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즉 처음부터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내용처럼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개의 에너지가 최저가 되는 지점이 바로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고요. 평형 상태다라고 할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하는 거냐면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 즉 개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디귿번에서 그림 나로부터 질문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하면 데이터 G너트가 아니라 데이터 G가 너트를 붙여주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G너트는 0보다 작은 거예요. 표준 조건에서의 정반의 자발성을 따지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터 G는 0이다. 데이터 G너트가 0은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니은이 맞다라고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평상시에 표준 조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명확하게 잘 안 붙였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거나 그렇게 개념을 그냥 적당히 이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번의 답은 우리가 10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산제 주 성분인 탄산수소, 소듐, 화학식량이 84짜리라고 주고 있네요. 제산 반응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산과 반응해서 NaCl이 되고 H2 액체상이 되면서 CO2 기체로 탄산으로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산제 중 그러면 NaCO3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같은 실험을 하였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목적이 우리한테는 제산제 중에서 NaCO3의 함량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었어요. 자, 실험 과정 가에서는 제산제를 막자 사발에 갈아서 약 0.1g을 취해서 0.001g까지 질량을 측정한 후에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25ml 증류수를 더하여 잘 분산시킨다. 분산은 잘 녹인다는 것 뿐이에요. 그 0.1몰 농도의 HCl 표준용의 25ml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하여가 되겠죠. 측정하기가 아니라 측정하여 과정 가의 삼각 플라스크에 서서히 넣고 끓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한 후에 식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때 용액이 튀어서 끓어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표현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0.1몰 농도의 표준 용액 25ml를 적정을 해서 우리가 넣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넣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넣고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냐면 정량으로 넣어줬다라고 한 거잖아요. 정확하다라는 표현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정량이에요. 정량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다라고 했었냐면 과량으로 넣어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과량을 넣어주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과량으로 넣어준 것만큼에 해당되는 양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라고 하면 반응한 양, 즉 우리가 들었었던 제산제하고 산이 반응을 하고 난 나머지, 즉 바로 잔여량이 남겠죠. 그럼 그 잔여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적정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즉 다시 해서 역적정에 대한 실험 방법을 그대로 제시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에서는 페놉탈레인 지시약 2에서 3방울을 과정 나의 소액에 넣고요. 뷰렛을 사용해서 0.1몰 농도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다음같이 적정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누굴 적정하는 거야? 그렇죠. 잔여량을 적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정량으로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1몰 농도의 15m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여량에 대한 부분은 0.1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바로 강산이 남아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1.5mm이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넣어줬던 과량은 얼마였어요? 그 과량은 0.1몰 농도 25ml였어요. 따라서 0.1 곱하기 25ml만큼 넣어줬던 거니까 반응한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반응한 양은 1mm몰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1밀리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질량을 녹여줬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위에 나와 있던 거잖아요. 뭐 농도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위에다가 보게 되면 25리터 증류수를 더해서 잘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1밀리몰에 대해서 25리터로 나눠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농도를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 값으로부터 우리는 농도를 얘기해주면 다음같이 얘기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1밀리몰에 해당되는 바로 양을 25ml로 녹여줬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25분의 1 몰농도가 되겠죠. 0.04 몰농도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으로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뭐 0.1g에 해당되는 양에 들어있었던 그러면 제산제 질량 같은 부분도 언급을 할 수 있긴 하겠죠. 왜냐면 제산제에 해당되는 몰 질량이 위에서 이미 언급이 있었거든요. 84g/몰 몰이다라고 하는 몰 질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주게 되면 그러면 0.1g 안에 들어있었던 제산제의 바로 함량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목적이 함량을 알아내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0.1g의 제산제에 들어있었던 바로 NaCO3에 해당되는 양은 앞서 했던 것처럼 바로 1밀리몰. 1밀리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바로 84mg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0.084g만큼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84가 되주기 때문에 약 84%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업버섯은 과정 나에서 용액을 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액 중에 CO2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즉 잔여량에 대해서 적정을 할 때 누굴 가지고 적정했니?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간단해져요. 즉 잔여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정하게 될 때 우리 NaOH로 적정을 했었거든요. 그 NaOH를 적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잔여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산이었기 때문에 적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CO2는 수행상에서 우리가 산으로 작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적정해야 돼요? 잔여량에 해당되는 강산만 적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2를 제거해줘야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번은 가라는 이유가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과정다에서 그러면 잔여량을 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잔여량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측정할 때 바로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마지막 디귿번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한 NaHCO3의 양은 그렇죠 0.084g 즉 1mg/1mm몰이었어 라고 했던 것 우리가 제대로 따져줬던 거니까 뭐 함량으로서 퍼센트로 나타내도 좋을 텐데 그냥 질량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다 맞다.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죠. 자, 11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리는 12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시에서 약산 H 수용액과 약산 HB 수용액의 pH에 따른 각산의 산해리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산해리도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초기 농도분의 해리가 된 그 짝연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모에다가 HA 플러스 A-라고 하는 전체 농도를 가지고 얘기해줘도 무방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pH를 가지고 같이 읽어주게 될 때 다음 같은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산해리도가 0.5가 될 때일 거예요. 결국 0.5라고 하는 건 바로 위아래가 서로 반씩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니까 산해리도 0.5라고 얘기했던 정보로부터는 만약에 그 산을 HA, HB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그냥 HX라고 한다면 HX랑 바로 그에 대한 짝염기에 대한 농도가 서로 같은 양으로 반반씩 있을 때 바로 산해리도가 0.5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HA에 해당하는 우리는 어떤 걸 읽을 수가 있겠니? 라고 하면 그때 바로 pH가 곧 pK 값을 뜻하는 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HA의 pK 값이 8.0이고요. 그리고 HB에 대한 pK 값은 9.0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짝관계도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Kb라고 하게 되는 그 짝관계에 해당되는 값은 6.0이 돼주겠고 그리고 HB에 대한 짝, 바로 B에 대한 바로 pKb 값은 5.0 정도도 짝관계로 쉽게 읽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점 하나 더 찍혀져 있는 건 pH가 11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게 산해리도 A점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pH가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HB에 해당되는 pK 값이 9였기 때문에 pH 10은 그러면 pK 값 9 더하기
바로 로그 약산과 그 짝염기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HB분의 B-에 대한 비율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비율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율에 해당되는 값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로그 1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율에 해당되는 값은 1분의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우리한테 y축에 해당되는 a값을 따져볼래? 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1분의 10을 가지고 그냥 가서 써주는 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혹은 차이값 써주는 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있는 값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돼요. B-는 10이었고요. HB는 1이었었고 바로 B-가 10이었기 때문에 11분의 10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위에서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 질문을 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반에서는 산해리 상수는 HA가 HB보다 큰 거니? 라고 했는데 산해리 상수라고 하는 부분은 pk 값을 가지고 이미 알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 얘기는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pk 값은 분명히 HA가 HB보다 작았으니까 작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바로 마이너스 로그 스케일로 작기 때문에 HA가 HB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맞겠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니은것은 0.1몰 농도의 NAB 수액의 pH가 12가 될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0.1몰 농도에 바로 Na 플러스 지우고 나면 B 마이너스 야금기 수액이 되는 거잖아요. 즉 KB 값을 확인해 봤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 KB 값은 얼마였을까? 라고 하면 이미 여기서 찾아줬던 대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값은 야감기 수행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보면 0.1분의 바로 x제곱으로 그 x가 바로 염계 농도를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x값, OH-의 농도라고 할 그 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그 값은 다름이 아니라 루트의 초기 농도 곱하기 바로 염계리 상수 0.1 곱하기 10-5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값은 10-3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OH는 3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pH 값이 얼마나 되겠니? 라고 하면 pH 값은 11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2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대입번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줬니? 라고 하면 pH 10에서 HB의 산해리도 A 값은 하고 알파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여기서 구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11분의 12하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줬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업번 하나가 맞더라 라고 하는 거죠. 1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에스터가 아민과 반응하여 아마이드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화학 반응식, 반응 속도식은 속도는 K 곱하기 아민의 농도의 N차 그리고 에스터의 농도에는 따로 표시가 없다는 게 1차인 걸 뜻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아민에 대한 건 N차였기 때문에 모르지만 뒤에 따로 차수 표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1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반응속도 상수이고 N은 아민에 대한 반응 차수이다. 에스터에 비해 아민이 과량 존재하는 반응 조건에서 겉보기 반응속도 상수 KOBS는 K 곱하기 바로 아민의 농도의 N차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꽤 중요했죠. 아민이 과량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민에 대한 농도는 우리가 바로 상수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유사반응 속도식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그 아민의 농도를 바꿔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래 그림은 에스터의 초기 농도가 동일하고요. 아민의 초기 농도가 에스터의 농도에 비해 매우 클 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부분을 강조해 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민의 초기 농도 조건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 KOBS를 아민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결국 아민에 대한 차수를 쉽게 찾아올 수 있겠냐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K값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겠니?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게 되겠죠. KOBS가 바로 0.01이라고 했던 Y축의 값은 아민 농도가 0.1일 때였어요. 그럼 그 해당되는 값으로부터 아민 농도가 2배가 증가돼주면 이라고 하는 것을 X축에서 읽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아민의 농도가 2배 증가될 때 바로 Y축에 해당되는 값이 몇 배 증가했는지를 확인만 해주면 금세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봤더니 바로 Y축에 해당되는 값이 0.01에서 0.02로 고스란히 똑같이 2배로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정비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아민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K값도 바로 0.1인구나 라고 하는 것도 쉽게 파악이 되기도 하겠고요. 자, 이제 질문을 가서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반에서 N은 1차가 되는 게 맞니? 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했던 바로 반응 차수에 대한 부분 먼저 질문 주고 있고요.
근데 니은버서는 속도상수 K값이 0.01인 거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예 말이 안 맞겠죠. 아민의 초기 농도가 0.1일 때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결과가 0.0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바로 0.01이 아니라 0.1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바로 에스터의 반감기는 아민의 초기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할 거냐? 네, 이 말은 말이 안 맞겠죠. 왜냐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S의 반감기를 따진다라고 했던 부분은 아민의 농도가 과량인 상수일 때를 가지고 유사반응 속도시로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바로 반감기를 작성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값은 바로 속도상수분의 1 곱하기 ln2가 되겠죠. 근데 바로 그 속도상수 K라고 했을 때 그 K가 그냥 써지게 될 K가 아니라 바로 아민의 초기 농도에 더 정확하게는 앞에 R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민의 초기 농도의 1차인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다음같이 아민의 초기 농도를 그러면 증가를 시켜주게 된다면 그러면 반감기는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민의 초기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답은 기업번 1번이 답이다 라고 풀으시면 되죠. 쉽죠? 유사반응 속도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그대로 기술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읽기만 하면 답이 그대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린 이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핵종 가에서라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가나 다라라고 하는 핵종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양성자수가 60, 61, 62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종들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 원소기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나머지 아래에 주어져 있는 질문들에 맞게 확인해주면서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봤더니 가와 나는 동연소 관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와 나가 동연소 관계가 될 수는 없죠.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자체, 즉 위치가 동일하다, 즉 다시 해서 어떤 게 동일한 거니라고 하면 양성자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양성자수가 같은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 양성자수가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원소인 관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중성자수가 달라야죠. 양성자수는 같지만 서로 중성자수는 다른 관계. 따라서 덕분에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질량수가 서로 우리가 다른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동연소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가하고 나가 아니고요. 가하고 라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X축에 있는 양성자수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읽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번 선은 가하고 라의 그러면 질량수가 서로 같은 거냐라고 했는데 가하고 라의 질량수가 서로 같을 수는 없겠죠.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는 서로 다른 거니까요. 굳이 그 관계가 같은 걸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양성자수가 61개이고 중성자수가 85개인 나라고 했던 핵종은 둘을 더해주게 되면 바로 146으로 질량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질량수 146인 나라고 했던 우리가 바로 핵종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61번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라고 했던 화학종은 원자 번호는 62번인 다라고 하는 핵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소기호 자체는 다르겠지만 중성자수가 84개예요. 그러니까 더해주게 되면 146으로 질량수는 이 경우에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와 서로 같은 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하고 라가 같은 게 아니라 나하고 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해줘야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그러면 가가 베타 입자를 방출하게 되면 나가 되는 게 맞니?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맞을 수 있을까요? 베타 입자를 방출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대로 갖다 써보면 사실은 금방 보여요. 베타 입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자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수로서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양성자수가 하나가 줄게 되는 형태로서 방출하게 되는 게 바로 베타 입자예요. 그러니까 질량수가 변화가 없으려고 하면 그러면 양성자수가 우리가 하나가 증가돼주고 중성자수가 하나가 감소가 되는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돼주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가에서 나로 바뀐다라고 말해주는 건 어렵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수가 하나 증가가 되고 질량수로도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성자수만 하나가 되고 중성자수는 그대로 동일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나에서 우리가 바로 다로 바뀌게 되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앞서서 2번에서 왜 그와 같은 질문을 줬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덕분에 우리는 원자 번호가 61에서 62로 원자 번호 하나 증가가 되면서, 즉 양성자 수가 하나가 증가되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바로 베타 입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중성자 수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양성자 수가 하나 줄고 질량수로서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까? 따라서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다로 바뀌게 되는 변화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4번에서는 나가 그러면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다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양전자라고 하게 되면 제로에 플러스 1짜리 입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다에서 나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다음같이 원자 번호가 하나 줄게 되면서 방출하게 되는 것은 누가 될 거니 라고 하면 바로 다음 같은 포지트론이 나오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바로 4번도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다에서 나로 바뀌는 것으로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그럼 5번에서는 다에서는 그러면 알파 입자를 방출하게 되면 라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에서 라가 되면서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게 될 거니? 라고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다에서 라로 바뀌어지게 되면 원자 번호 62에서 60으로 이만큼 감소가 돼요. 이만큼 감소되는 것만큼 우리가 바로 양성자 수는 2짜리가 되겠고, 중성자도 우리가 84에서 82로 또 이만큼 줄어요. 합쳐주게 되면 질량수는 4짜리가 되는 입자가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입자는 바로 우리가 헬륨 입자가 되겠고, 그 헬륨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다음같이 답은 5번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4번이었었고요. 따라서 다에서 우리가 나로 바뀐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하나씩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네요. 14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HCl로 포화된 수용액 100ml에 산몰 농도의 암모니아 수액을 가했을 때 넣어준 암모니아 수용액의 부피에 대해서 생성된 AgNH3+라고 하는 착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HCl로 포화된 수용액 100ml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즉 포화됐다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ml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덕분에 다음같이 바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해주라고 질문 주고 있는 것 같죠. 일단은 A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HCl 수용액이었어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AgNH3+는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이때 A점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농도랑 H+의 농도랑 Cl-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농도로 존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이때는 HCl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덕분에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같이 루트에 바로 K스피로 답을 해주면 그만이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값도 동일한 값으로 존재를 했겠다. 하지만 다음같이 우리는 바로 암모니아를 넣어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라고 하는 건데, 암모니아가 들어가게 되면 H+는 그 암모니아랑 만나서 AgNH3+라고 하는 착이온을 만들게 되면서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다음같이 바로 Y축에 써놨던 이 해당되는 착이온의 농도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걸 뜻하는 거니? 라고 하는 건데, 반응식을 작성해 보게 되면 그 화학중의 농도, 착이온의 농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밑에서 우리가 Cl-의 농도에 대한 값이 갖는 의미라던가 H+가 갖고 있었던 농도의 의미가 곧 우리가 A점에서는 바로 그대로 용해도였던 건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암모니아를 넣어주게 되면 그 덕분에 우리는 전체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HCl이 수액에서에 바로 넣어주게 됐던 암모니아 두 개랑 또 반응을 해서 우린 착이온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두 개랑 반응해준다라고 써줘야 되겠고요. 그 덕분에 만들게 되는 것은 Ag, NH3+라고 하게 되는 착이온과 바로 같이 붙어있었던 Cl-가 떨어져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다음같이 우리가 이온성 결합 화합물을 물에 넣어주게 됐을 때 용해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녹아니라고 하는 그 농도가 될 건데,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바로 착이온의 농도가 되기도 하겠고
그게 곧 바로 CA-, 음연의 농도로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용해도들을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따라서 이 Y축에 있었던 바로 착유의 농도에 대한 값은 고스란히 누구랑 같겠니라고 하면 바로 CA-의 농도랑 같은 게 되겠고, 그 값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암모니아를 넣어주게 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용해도로서 달라질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바로 K스피 값보다는 당연히 점점점 용해도가 더 증가가 되줘서 C점에서는 0.075몰 농도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물론 B점에서의 용해도가 될 바로 CMS의 농도값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농도값과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던 H+에 해당되는 농도에 대한 곱은 반드시 용해도급 상수를 또 만족을 시켜주기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때 해당되는 H+의 농도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H+의 농도는 그대로 우리가 0.075몰 농도로 같은 게 아니라 그 농도하고 H+의 농도의 곱이 평상수를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H+의 농도는 1.8 곱하기 10의 17곱을 누구로 나눠준 값? 바로 0.075로 나눠준 값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B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B점일 때 바로 CMS의 농도 값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 X에 해당되는 값은 1.8 곱하기 10의 17곱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니라고 하면 X로 나눠준 게 바로 H+의 농도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바로 암모니아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다음과 같이 용해도가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증가된 것만큼 H+의 농도는 감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A점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점에서는 암모니아를 아무것도 넣어준 게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농도 값으로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농도가? 바로 CMS의 농도가.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CMS의 농도가 얼마로 있었니?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 값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A점에서의 바로 CMS의 농도라고 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어떤 값으로 있었던 거야? 라고 했을 때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용해도라고 할 부분은 K스피의 루트를 씌워준 값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때 H+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으로 있었던 거지라고 하는 거죠. 즉 둘에 대한 곱이 바로 평상수를 만족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CMS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처럼 H+의 농도는 점점점 감소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로 돌아와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A점에서 H+하고 CMS의 농도는 서로 같은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었었고요. H+의 농도는 C점에서가 B점에서보다 큰 거니? 라고 했는데 C점으로 가면 갈수록 CMS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점으로 가면 갈수록 H+의 농도는 점점 감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던 말은 틀렸지라고 했던 거고요. 대교번에서는 그러면 C에서의 CMS의 농도는 2 곱하기 0.075가 될 거냐? 이미 앞서 읽어봤지만 0.075 자체가 바로 CMS의 농도였던 거니까 답은 기업번 하나가 맞더라. 답은 1번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15번 문제는 막상은 굉장히 어려운 데 싶지만 그래프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1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납측전지에서의 환원 반쪽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표준 환원 전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알고 계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납측전지에 관련된 부분에 배경 지식이 갖춰져 있으면 훨씬 좀 수월합니다. 어떤 부분이 수월하니, 물론 이건 암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암기를 해두고 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납축전지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납축전지가 충전도 가능하고 방전도 가능한 2차 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방전만 가능한 걸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전이 가능한 이런 전지를 우리는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특히나 납축전지에서 바로 방전 과정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라고 하는 건데요. 방전 과정에서의 납축전지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납이 다음과 같이 산화를 통해서 누구로 바뀌어지니? 라고 하면 황산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PbO2라고 하게 되는 납산화물이 환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황산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래에 주어져 있는 반쪽 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즉 방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어느 녀석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워두지 마시고요. 결과물을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방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두고 있으면 편할 것은 양쪽 전극 모두 다에서 바로 황산납이 생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황산납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데 라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양쪽 전극 모두 다에서 황산납이 생성이 돼주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바로 질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황산납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황산의 양이 줄어든다는 걸 뜻할 거예요. 황산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만큼 바로 pH는 증가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화전극, 환원전극 상관없이 양쪽 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거 하나를 기억해두고 있으면 나머지 반대로 우리가 충전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가 되느냐 환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산화수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손쉽게 판단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산화수가 우리가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산화라고 하는 것은 납으로부터, 산화수가 감소가 되는 환원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산화납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수월하게 우리가 문제를 읽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완전히 충전된 납축전지 가를 이용해서 방전된 납축전지의 날을 충전할 때 연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전극의 보호를 각각 같이 묶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다 라고 하는 전극의 보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읽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즉 우리한테는 바로 플러스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극이에요? 완전히 충전된 전지를 바탕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완전히 충전된 전지는 자발적으로 방전 과정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다음과 같이 바로 완전히 충전된 전지는 방전 과정이 진행이 돼주겠고요. 이 방전 과정이 진행돼주는 덕분에 바로 이 방전된 전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덕분에 충전 과정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방전 과정에서 우리가 플러스 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전극이 되겠죠. 그럼 자발적으로 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바로 플러스 극 D전극에서는 억지로 전자를 내보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즉 억지로 산화를 시켜주겠구나라고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럼 덕분에 바로 다음과 같이 D전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게 되겠고 바로 A전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환원이 일어나고 B전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라고 하는 건데 완전히 충전이 되어 있던 방전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전극은 자발적으로 전자가 나오는 극이 되겠죠. 그럼 자발적으로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자를 내주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돼주겠고 그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C전극과 연결된 쪽에서는 전자를 먹기 싫어도 억지로 전자를 먹으면서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덕분에 C전극에서는 환원이 우리가 바로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환원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산화가 일어나는 덕분에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덕분에 우리는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는 PbO2가 PbSO4가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면서는 B전극에서는 그러면 납이 PbSO4로 산화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덕분에 왼쪽의 방전 과정에서의 바로 황산에 대한 농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양쪽 전극 모두 다에서는 누가 늘 거니? 라고 하게 되면 바로 PbSO4가 양쪽 모두 다에서 증가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전극의 질량이 증가가 돼주겠고 반대로 우리가 나전극에서는 그의 반대로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방전 과정에서는 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K전후지가 낮아지게 되는 방향으로 즉 방전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말들은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거니 라고 하면 바로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 값이 큰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니 라고 하면 0에 근접해지는 쪽으로 점점 전지전 값이 감소가 되고 있겠죠. 그럼 그런 일들이 방전된 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라고 하면 K전후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0V 있었던 전지전이 값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지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번에서는 전극 B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니? 라고 했는데 이미 다 확인했었고요.
전극 D에서는 PbO2가 생성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억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D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억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A전극에서 일어나게 되는 환원 반응의 역반응이 되겠죠. 따라서 전극 D에서 일어나게 될 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극 A에서의 바로 역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주면 그만이겠죠. 비자발적인 반응에 우리가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덕분에 A에서 일어나게 되는 환원 반응을 잘 생각해보면 PbO2가 PbSO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O2가 PbSO4가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덕분에 우리는 PbSO4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PbSO4가 줄어들어서 산화가 되면서 누구로 바뀌니? 라고 하는 거니까 산화 상태가 더 높은 PbO2가 만들어지겠지 라고 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에서는 전지, 가에 자연에너지는 감소가 되는 게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같이 확인했던 내용이었고요. 4번에서는 전지, 나의 황산 용액의 비중은 감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황산 용액의 비중이 감소가 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예요. 나에서는 반대로 황산에 대한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PbSO4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덕분에 반대로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황산에 대한 농도는 증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증가되는 것으로 말을 해줘야 되겠다. 5번에서는 그러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두 전지의 전차는 같아질 거니 그쵸. 서로 같아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되던 이동량과 반대 방향 쪽으로 이동되는 변화량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양쪽의 전차는 동일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쉽죠?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CO2 제거에 사용하는 탄산 무수화 효소의 활성화 자리를 모방한 모델 착물인 다음 같은 척화물에 대해서 CO2 제거 반응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두 단계 반응 단계는 다음과 같다. L은 중성 한 자리 리간디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성향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단계 2에 해당되는 것은 CO2의 탄소 쪽으로 산소가 전자쌍을 주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로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단계 1도 잘 보시면 물이 리간드로 결합이 됐다가 H+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산해리 반응에 대한 산해리 상수를 같이 제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도대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싶을 텐데 문제의 나머지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비교로 그냥 물어보고 말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서는 L3 코발트에다가 OH라고 주어져 있는데 플러스일까라고 주어져 있는 게 반자기성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우리는 A라고 했던 리간드들은 중성이었었고요. 그리고 OH는 마이너스 1가짜리였어요. 그런데 전체가 플러스 1이다라고 한다는 말은 코발트에 대한 산화 상태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플러스 2가인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플러스 2가이면 반자기성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사면체인 걸 가지고 보면서도 금방 파악은 되지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코발트는 구조익이 되기 때문에 디옵탈의 전자수가 몇 개가 되겠니라고 하면 9에서 산화 상태를 빼주게 되면 D7의 홀수예요. 거기다가 사면체 구조였잖아요. 거기다 사면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면체 구조는 항상 하이스핀의 착화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덕분에 홀전자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 바로 우리는 상자기성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배치까지 굳이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전자배치는 팔면체 구조일 때랑 위아래가 뒤집혀지게 되는 거고요. 아래 첨자를 붙게 되는 G만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아래쪽에 우리가 에너지 준위들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위쪽은 T2가 될 건데요. 2에다가 먼저 전자가 2개가 채워지게 되겠고 나머지 전자가 3개가 위쪽에 또 채워지게 되겠고 그리고 전자 2개가 남겠죠. D7인 거니까. 따라서 아래쪽에 우리가 바로 전자가 몽땅 다 채워지고 위쪽에만 홀전자가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게 바로 다음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에서는 그럼 pH가 7일 때 농도는 누가 더 높겠니? 라고 했는데 pH가 7이다라고 했다는 표현으로부터 연결해보면 pK 값이 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pH가 7은 pK 값은 8이고요. 플러스 로그 약산분의 그의 짜금기가 되겠죠. 따라서 산의 형태가 바로 그의 짜금기하고 비교해주게 되면 그럼 몇 대 몇이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건데 해당되는 비율은 그럼 우리가 바로 10대 1이 돼주겠지 라고 하는 거니까 산성에 대한 형태가 바로 그의 짜금기 형태보다도 농도가 10배가 높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이 번은 맞는 말. 그러면 디귿번선은 마지막 단계 2에서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바로 화합물은 루이스 산으로 작용한 거니? 라고 했는데요. 전자쌍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전자쌍을 제공해주고 전자쌍을 밖에 있었던 CO2가 바로 루이스 산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고, 전자쌍을 제공해준 녀석은 루이스 염기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은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사실상 이건 약간 성향이 착 화합물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산염기로 좀 묶어서 물어보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을 건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맞다라고 풀으시면 되고요.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산소가 오염물질을 산화시킨 후 O2-로 환원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화학적 산화제로부터 산출한 값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산소의 양까지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걸 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꿔서 바로 화학적인 산화제로부터 산출한 값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환산해서 표현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걸 다음과 같이 산성 조건에서 MnO4-는 오염물질을 산화시켜서 망간 이가 양이온으로 환원되며 이때 소모가 된 MnO4-의 양을 측정하면 동일한 양의 오염물질에 대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산출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표는 몇 가지의 망간 화합물의 환원 반쪽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반쪽 반응식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MnO4-에서 5개의 전자를 얻어서 망간 2+가 되는 첫 번째 반응식은 두 번째 반응식에서 다음과 같이 MnO2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망간 2+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두 단계로 쪼개가지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환원되는 과정에 단계별로 나타내주게 되면 이거 하나로 묶어서 레티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지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즉 MnO4-다라고 했었던 바로 우리가 과망간이즈산 이온으로부터 MnO2가 되고요. 산화망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환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망간 이가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반쪽 반식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로 묶어서 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작을 해서 아예 끝까지 한 방에 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나타내 준 게 바로 첫 번째 칸에 있었던 반응식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단계별로 쪼개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3개의 전자를 먹어서 우리가 환원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3전자만큼을 우리가 먹어서 환원됐었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2전자만큼을 먹어서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는 우리가 5전자만큼 먹어서 진행됐던 거죠. 이때 각각의 우리가 바로 환원 전위 값은 1.7V로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1.23V로 주어져 있었던 건데 위에다가는 가라고 따로 줬던 것 뿐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레티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가라고 했던 값을 쉽게 우리는 구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즉 이도한 전자의 모수를 같이 고려해주면 되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3몰 곱하기 바로 1.7V 더하기 이도한 전자의 몰수 2몰 곱하기 1.23으로 작성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이도한 전자의 몰수 5몰로 나눠만 준다면, 따라서 우리가 바로 곱하기 5분의 1배를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되주겠고요. 나머지들은 문제를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볼 건데, 기억번은 보나 마나죠. 너무 간단하죠. MnO2에서 망간의 산화 상태라고 했던 건 산소가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억번은 맞고요. 네임번은 바로 틀린 거죠. 좀 전에 바로 확인했던 레티머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풀어주면 그만이겠고요. 디귿번을 위해서 우리한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줬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바로 0.2몰에 해당되는 MnO4-는 0.25몰에 해당되는 산소 분자로 환산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물이 있어요. 오염물의 동일한 그 양을 우리가 바로 산화시키는데 O2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O2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는 O2-로 바뀌어지게 될 건데, 이 O2-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4몰이 돼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바로 그것 대신에 MnO4-를 사용해 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환산해서 구해줄 수 있겠다, 산출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 MnO4-가 오염물을 산화시켜 주면서는 자기 자신을 환원하게 되는 바로 산화제잖아요. 이 산화제가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망간 2+가 되면서는 산화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게 5전자만큼을 우리가 바로 갖고 오면서 우리가 오염물들을 전부 다 산화시켜 주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응으로
동등하게 우리가 그러면 환산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동한 전자의 모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의 반응에서의 바로 이동한 전자의 모수는 4개, 밑에서는 5개짜리가 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밑에 반응에서는 4배를, 위의 반응에서는 5배를 해주게 되면, 즉 5개 O2가 반응할 때 MnO4-는 4개의 바로 MnO4-만 반응해 준다면 똑같이 오염물에 똑같은 양을 전부 다 산화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다음같이 0.2몰 해당되는 것은 0.25몰로, 즉 4분의 5배로 우리가 환산되는 것으로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맞다라고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번, 디귿번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돼주겠고요. 지금까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그 양적 계산으로 적정을 통해서 질문 줬었던 초창기 예비검사 때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회차에서도 다시 한번 9회 때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두고 계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19번 문제로 넘어가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과산화 이황산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 사이의 반응 속도식을 결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그 실험에 해당되는 걸 다시 한번 배경으로 보니까 다음 같은 반응식을 가지고 있대요. SOA2-와 I- 두 개가 반응해서 두 개의 황산 이온과 I2를 만들게 되는 반응 A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써주고 있었는데,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을 결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했던 거니까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다음같이 속도 법칙으로 반응 속도식을 써보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응 속도는 속도상수 K 곱하기 반응물이 돼주는 S2OA2-에 대해서는 M차, 그리고 반응물이 돼주는 I-에 대해서는 우리가 N차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응에서 생성되는 I2는 매우 빠른 다음의 반응 B를 이용해줘서 SO3-랑 반응을 해줘서 바로 SO3-가 소진되면 녹말지시약과 결합하는 걸 가지고 청색을 띠게 될 수 있겠고, 이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바로 우리한테는 이와 같은 반응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바로 시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이 바로 반응 2를 우리는 흔히 시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계 반응이라는 이름 자체는 모르셔도 좋아요. 다만 다음같이 아이오딘을 이용해 주게 됐을 때 사실상 수익상의 I2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위에 반응을 통해서요, I2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수익상의 I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바로 I-하고 I2는 만나서 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니? 라고 하면 요오드로 아주 빠르게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진행되면서는 우리가 이 반응이 얼마만큼 시간당 농도가 변했는지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변색을 보려고 하면 보통 요오드를 써야 되겠고, 요오드를 우리가 바로 녹말과 함께 결합하게 됐을 때 청색을 띠는 걸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요오드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쉽게 바로바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녹말지시약을 사용해서는 변색이 되는 게 반응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변색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 측정을 위해서 다음 같은 S2O3-를 넣어줘가지고 이 S2O3-가 소진되는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즉 왜냐하면 존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녹말과 결합을 해서 청색을 띠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SO3-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색이고 모두가 다 소진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요오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청색을 띠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겠고, 그 덕분에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음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표는 세 종류의 실험 1, 2, 3를 보여주고 있는데, 용액 1에서는 실험 1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실험 1에서는 용액 1, 용액 2 이 두 가지 어떻게 농도를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봤더니 I-가 0.2몰 농도의 용액 1이고요. 용액 2에서는 0.1몰 농도의 SOA2-였어요. 그런데 실험 2에서는 농도가 바뀌었죠. 농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걸 보여줬니? 라고 하면 I-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줬어요. 절반으로 줄여줬었고 바로 용액 2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죠. 반대로 실험 1과 3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용액 2에 해당되는 농도를 우리가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실험 1, 2, 3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I-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S2A2-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속도가 얼마나 달라진지를 가지고 차수를 찾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험 과정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 1에 용액 1과 용액 2를 준비를 하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0.005몰 농도의 S2O3 2-, 즉 Na2가 양윤 지워버리고요. 10ml하고 소량의 녹말 지샥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일단은 뭐 녹말이 변색이 될 일은 전혀 없겠죠. 용액 1과 2를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동시에 놓고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용액에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을 한대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서도 강조를 했던 것처럼 시계 반응, 즉 다시 얘기해서 0.005몰 농도 SO3 2-10ml, 즉 둘에 대한 곱으로 써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몰수는 0.05mm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SO3 2-가 소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는 게 되겠죠. 이만큼 소진되는데 바로 소진 시간을 우리가 바로 잰다라고 했던 게 바로 실험 과정 다였어요. 자, 그리고 반응 용액에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한다. 라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요 시간을 기록한다라고 했던 것. 자, 그 다음에 마에서는 실험 2하고 실험 3에 대해서 용액 1과 2를 준비를 하고 라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각각 동일하게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S2O3 2- 자체가 얼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부피들은 다 동일하게 부피들을 조합을 해서 용액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실험 1에서는 걸렸던 시간이 50초였었고 실험 2에서는 우리가 농도를 I-마스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줬더니 시간이 2배가 걸렸어요. 그렇죠? 시간이 2배가 걸렸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꽤 중요하죠. 시간은 우리가 바로 속도의 반비례가 되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로 우리가 보자라고 한다면, 즉 레이트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50, 100, 200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시간상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봤을 때 비율이 1대 2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속도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속도는 우리가 바로 4대 2대 1로써 봐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위에서도 우리가 봤던 바대로 그러면 실험 1번하고 실험 2번에서는 다음같이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뭐 때문에 절반으로 줄었니? 라고 했던 부분이었냐면 바로 I-의 농도를 우리가 절반으로 바꿔줬더니 속도가 다음같이 절반으로 줄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덕분에 따라서 우리는 1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 1과 실험 3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실험 1과 실험 3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누구의 농도만 절반으로 줄여준 거니? 라고 했냐면 바로 S2OA2-의 농도를 우리가 절반으로 줄여주면 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몇 배 줄었어? 라고 하면 4분의 1배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그 차수가 2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주 목적이 되겠죠. 자, 이해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라고 질문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1번에서는 다음같이 과정 다에서 SO3 2-의 초기 농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SOA2-에 해당되는 몰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바대로 0.05몰만큼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밀리몰만큼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만 10ml 넣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만 우리가 농도를 읽어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그것 외에도 각각의 용액 1번, 용액 2번이 둘 다 20ml씩이에요. 다 합쳐주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부피가 50ml와 토탈의 부피가 되겠죠.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 약분을 해주게 되면 50으로 나눠주게 된 거니까 5 서로 먼저 지우고 10도 한번 나눠주게 되는 거라서 0.001몰 농도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번에서는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S2OA2-의 몰수가 소진됐다라고 했을 때 그건 소진된 S2O3 2- 몰수의 절반이 되는 게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위에 주어져 있던 반응식을 바탕으로 계수비로 따져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S2O3 2-가 소진된 몰수라고 했던 것 분명히 우리한테는 0.05mm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본다라고 했던 건데, 이만큼이 소진되면 그때 소진될 때 같이 반응했던 그 바로 반응 A에서 생성된 누가 소진된 거니? 라고 하면 바로 I2가 소진되는 몰수를 볼 수가 있는데, 개수비가 1대2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몰수는 바로 0.05 밀리몰에 대해서 절반만큼이 우리가 앞에서 생성된 양이 우리가 바로 소모가 됐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만큼의 양과 동일한 양으로 생성됐던 게 누구였니라고 하면 바로 몰수 SO4 우리가 바로 생성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반응식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서 보게 되는 건데, 이 생성되는 몰수는 개수비가 또 1대2였기 때문에 이 몰수는 우리가 바로 0.05 밀리몰에 해당이 돼주겠고요. 그럼 이만큼의 몰수가 생성된다라고 했던 것은 뭐 때문에 생성될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거니까 역으로 거꾸로 쫓아서 올라가 주면 되겠죠. 따라서 소진되는 바로 몰수, 질문 줬던 우리가 바로 몰수 S2OA2-에 해당되는 몰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양의 절반이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0.05 밀리몰에 해당되는 양의 우리가 바로 절반이 되겠다. 밀리몰이요. 그래서 절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2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죠. 3번에서는 실험 1의 평균 반응 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실험 1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대로 우리가 앞서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읽어주면 그만이겠죠. 왜냐면 실험 1에서 우리한테 시간당 농도 변화량을 가지고 질문 줬는데 그 시간은 50초였었고요. 50초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계산으로 연결해 줄 부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한테는 앞서서 2번에서 왜 소진된 몰수를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진된 몰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농도 변화량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소모가 됐던 시간은 50초였었고요. 그리고 농도 변화량을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 농도 변화량은 부피를 가지고 써져 있죠. 토탈에 대한 부피는 우리가 바로 50ml를 썼고요. 50ml에 대해서 그러면 소모가 됐던 우리가 바로 변화가 됐던 몰수는 0.025 밀리몰이 됐던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다음같이 우리가 주어졌던 농도를 먼저 작성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0으로 먼저 나눠주고요. 그러면 0.0025가 되겠죠. 0.0025. 그리고 5로 나눠주게 되면 0.0005가 되겠죠. 밀리야 어차피 다 지워지면 그만인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농도 변화량 0.0005 몰농도가 돼주겠죠. 그리고 5 위아래 서로 지워졌었고요. 다시 한번 10으로 또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0.0001을 또 한번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1 곱하기 10을 5제곱 몰농도 퍼 세크는 맞는 말이 돼주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다음같이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었고요. 차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에서 우리가 먼저 같이 확인을 했던 거니까 다음같이 우리가 바로 SOA2-에 대해서도 2차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꽤 많이 까다롭게 질문 주고 있었지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긴 했었어요. 마지막 5번. 과정 나에서 0.01몰 농도의 Na2S2O3 10ml를 사용한다면 청색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짧아질 거냐라고 했는데 앞서 제일 먼저 강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시간을 잰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 S2O3 2-의 몰수가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소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건데 소진되는 양이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지금 양이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0.01 곱하기 바로 10ml에 해당되는 양으로 앞서서의 문제보다도 양이 더 늘게 된 거잖아요. 소진되는 몰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진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 짧아질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답은 5번이구나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문제를 풀면서도 우리가 앞에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봐줬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란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5번에 있었던 내용은 앞에서의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빠르게 잘 체크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진되는 양을 늘려줬으니 그 반대의 시간이 짧아질 순 없지 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특히나 유오드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음 같은 시계 반응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피트 시험에서 또 한번 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특히 피트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마지막 시험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응속도 측정으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숙달을 좀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19번 문제까지 모두 함께 같이 풀어봤었고요. 어떤가요? 1번부터 19번까지 어느 하나 문제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들이 별로 없었죠? 떠올려보면 여러분이 아마 분자부터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들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함정이 있기도 했었고, 혹은 문제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게 보여지기도 했었던 이런 19번 문제 같은 것도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더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조건들을 보여주는지, 힌트를 보여주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숙달해서 암기를 해두셔야지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